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울타리 밖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상춘곡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 울타리 밖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등교했을 때 조금 이제 보긴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 이제 필기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지만 그 부분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요 상춘곡 울타리박 이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선생님이 잠깐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작품은 이 박용래라는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박용래는 거기에 글쓴이 나와 있지만 왼쪽에 나와 있지만 간결한 표현으로 향토적 정서를 노래한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만약에 본다면 선생님이 소개는 많이 안 해놨지만 박용래 시인에 대해서 뭔가 정서적이고 향토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적 화자가 중요하겠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고향의 소녀 그리고 소년 그다음에 들길 거기에 따라서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시는 울타리의 안과 밖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모두 천연하게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게 천연하게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다. 그렇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이 조화를 이룬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우리 상춘곡에서 봤잖아요, 그죠? 상춘곡도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조금의 꾸밈도 없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울타리 밖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상춘곡을 봤다면 이제 현대 작품으로는 이 울타리 밖을 보면서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내용 한번 파악해보고 본문 한번 내용 정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둘을 엮는 학습 활동까지 오늘 한번 시간이 되면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이라는 작품은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부터 1년의 전체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낭독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그 다음에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녀가 나오고 소년과 나오고 들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모같이 생긴 소녀 그리고 한여름을 어떻게 사는 소년 그 다음에 또 들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요 시어에 한번 집중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면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인간과 관련된 시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칠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시어는 이렇게 네모를 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라고 해서 머리가 마늘쪽같이라는 것은 묶인 머리의 모양이 가운데는 둥글고 끝으로 갈수록 가는 것을 마늘쪽이라는 거로 마늘 알죠? 낱개의 마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 그리고 한여름을 알몸으로 더우니까 그냥 다 벗고 사는 그렇게 뭔가 순수하고 원시성을 지닌 모습의 고향의 소년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알겠죠? 되게 정갈한 모습의 소녀 그리고 막 자유분방한 모습의 소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해서 들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과 관련된 시어니까 네모를 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같이라는 부분이에요. 요 같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라는 거는 뭐뭐처럼 그 둘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의 수식의 범위가 같이 그러니까 그 소년과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둘도 사랑스럽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들길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고향의 소녀와 그리고 고향의 소년과 함께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하면은 그들과 같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수식의 범위가 좀 달라지지만 의미는 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요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하나는 뭐뭐처럼 하나는 함께 한마디로 고향의 소녀와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의 소년과 함께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우선 고향의 소녀, 그리고 소년, 그 다음에 1년에는 들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연을 보면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아까 나왔던 들길이 아마 그 길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그리고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부분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스러운 들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지랑이가 피듯, 이거는 자연과 관련된 시어니까 이렇게 네모. 그 다음에 태양이 타듯, 이것도 네모. 그 다음에 제비가 날듯, 이것도 네모. 그 다음에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자연과 관련된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뭐하듯이라고 해서 듯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면 뭐가 좋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이 다양한 소재들이 다 동등하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아지랑이 타는 것, 태양 타는 것, 그다음에 제비가 나는 것, 물이 흐르는 게 다 동질한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비슷하게 했으니까. 선생님이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떡볶이처럼, 그다음에 뭐 탕수육처럼 하면서 막 여러 개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4-5개를. 그럼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다 동일한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에 속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라고 해서 2연에서는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이 엄청 아름다운가 봐요.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듯,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타듯, 그 다음에 제비가 이렇게 나는 듯, 그 다음에 물이 흐르듯, 그렇게라고 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은 이제 사랑스러운 들길이죠. 그 길에 펼쳐지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같은 경우에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특이하죠. 천연히라고 되어 있는데, 천연하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천연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다. 그러니까 꾸밈 없이 그대로인 모습, 천연히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 없는 자연스럽게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연의 모습이 어떻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모습이 꾸밈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자연이 누구 만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머리를 감고 왁스를 바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있는 그대로의 꾸밈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밈이 없는 모습, 상태를 천연이라는 이렇게 3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시어지만 굉장히 주제의식을 강조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울타리 밖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를 골라라 그러면 아마 천연히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독립적인 하나의 시어가 독립적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게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에 보면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을인데 어떤 마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보면 선생님이 그때도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울타리 요새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네 집 밖에다가 식물을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대추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대추를 너무 따먹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써놓는 거죠. 그래서 대추 따먹지 마시오, 뭐 CCTV 하는 중, 뭐 돌아가는 중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뭔가 파나 고추 같은 거를 심어놨는데 그거를 막 뽑아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 뽑아가지 마시오라고 적어놓을 텐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데요. 또 하나는 오래오래 잔광이라고 하는 거는 해질 무렵에 약한 햇빛, 그러니까 약한 그 햇빛, 그 남아있는 햇빛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더 눈이 부신 마을이 있고, 또 하나는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했을 때, 울타리라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죠? 마을도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쳤고, 그다음에 화초는
자연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네모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 이 얘기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동.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우리 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울타리 안에만 심으면 나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도 꽃을 심는다면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다음 부분 보면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그 다음에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잔광과 별은 자연과 관련이 깊은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다면 왜 이렇게 나올까 하면 첫 번째로는 시골이라서 공기가 맑기 때문에 별도 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화초를 또 밖에다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잔광도 부실 수가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공기가 맑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천연한 마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꾸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다 만들고 깎아내고 이랬으면은 덜 머물렀을 텐데 뭔가 자연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꾸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정리해 보면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그다음에 자연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을 만든다고 자연을 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마을이 조화된 모습을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고 그 다음에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서정적, 감정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죠. 향토적, 뭔가 시골적인 느낌이 있고 그 다음 자연 친화적,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는 부분이 많고 천연이라는 부분을 보더라도 제재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이게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아마 이 작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뉴스를 좀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인간들이 자연을 많이 방문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뭐 몇백 년 만에 못 보던 뭐 새가 발견됐다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아름다운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도 보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죠. 예전에 내 고향의 모습은 이랬는데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특징 첫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 알몸으로 사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태양 눈에 보이고 제비가 나는 것도 눈에 보이고 화초도 눈에 보이고 머리가 많을 것 같은 소녀도 눈에 보이고 별이 뜨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 다 전부 다 시각적 이미지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풍경을 묘사하는데 회화성이 뭐냐면 우리가 회화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것처럼 마치 이 장면을 울타리 밖을 선생님이 만약에 그림만 잘 그린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막 울타리 쳐놓고 그다음에 소년 그려놓고 들길도 보여놓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도 보여줘놓고 화초를 심는 마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특징 첫 번째는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연에서 뭐뭐하 듯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물이 흐르듯 이렇게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속성이지만 동질적으로 해서 같은 속성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뭐 떡볶이처럼 탕수육처럼 뭐 예를 들면은 뭐 커피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은 각각 다 다른 건데 다 동질한 속성을 부여하죠. 어떤 속성이냐면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그 속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한다. 몇 연이 되겠죠? 그죠? 3연에 뭐라고 돼 있다? 천연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시어 하나가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제의식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아까 우리 1년에서 봤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따라서 1년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약 가치를 뭐뭐처럼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머리가 많은 쪽같이 생긴 고양이의 소녀와 그리고 여름을 한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의 소년과 소년처럼이라고 한다면 이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낯이 설고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느낌이 고향의 소녀, 그다음에 소년, 그리고 들끼리 공유하는 속성이 돼요. 이들이 다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를 만약에 들길만 수식하는 속성으로 하려면은 가치를 함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소녀와 소년과 같이 그 다음에 요 낯이 설어도는 요 들길만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길을 이 낯이 설다와 사랑스럽다가 이 소녀, 소년, 들길을 다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되느냐 아니면 들길만 수식하는 속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럼과 함께처럼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시의 맥락에서 다 의미가 통하죠. 통하기 때문에 가치는 그 해석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시어는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녀, 소년들끼리 전부 다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들길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차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연이라는 역할을 한번 볼게요. 천연이라는 시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어에 대해서 보면은 1년과 2년은 어떠냐면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 소년, 그 다음에 들길,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이렇게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연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을,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잔광, 그 다음에 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소년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앞과 뒤를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시상을 집약하여 주제를 함축한다. 이게 뭐냐면 1, 2연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 천연이라는 부분이 생긴 것 그대로 자연스럽게 라고 하면서 이 따로따로 있던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이제 조화가 되는 거죠. 이 4연에 와서. 그래서 이 앞뒤를 연결하면서 의미의 상관성,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시상을 집약해서 주제를 함축해 주는 거죠. 결국엔 주제가 조화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천연이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이 조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1년부터 4년까지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주요 시어와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소녀, 소년, 들길이 중요한 시어였죠. 그 특성은 어떻냐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라는 걸로 해석을 했었죠. 그죠?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셋이 이거를 공유하는 속성이고 만약에 함께라고 해석한다면 이 낯설어도 사랑스럽다가 들길만 수식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2연을 볼게요. 2연은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하면서 얘는 천연하다가 이제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나 그렇게 생긴 그대로 조금 더 꾸밈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3년은 천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바로 꾸밈 없이 자연스럽다. 4연에는 울타리박, 화초, 잔광, 별, 마을 해서 천연하다 그래서 다 꾸밈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 같죠. 왜냐면은 시의 내용이 다 자연스럽고 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주요 시어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이제 바탕으로 하면 되고 특성은 자신이 찾은 시어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다음은 내용학습 2-1번입니다. 그래서 2-1번을 보면 이 시를 읽을 때 운율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구절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반복되냐면 1년에 1행과 2연에 보면 소년과 소녀와 소년으로 끝나는 두 개의 구절. 이 구절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만들어지고 2연에서는 피듯, 타듯, 날듯, 흐르듯 이런 구절이 이어지면서 또 되고 그 다음에 4연의 1, 2, 3년에는 1행에도 사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2행에는 오래오래 장강이 부신 마을이 있다. 그 다음에 3행을 보면은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을이 있다로 끝나는 3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율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구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학습 2-2번을 볼게요. 보면은 1에서 살펴본 운율이 이 시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봤을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리듬감이죠. 리듬감을 주면서 음악성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자연의 리듬을 연상하게 하며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학습까지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목표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학습은 아까 가와 나 두 작품을 갖고 이제 볼 건데, 가는 우리가 말했던 상충곡,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요번에 배웠던 나는 울타리 박이라는 작품을 갖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 이게 나가 되겠죠. 그러면 교과서는 25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보면 가의 식구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뭐가 있냐면 송죽 우룰리의 풍월 주인이 되어셔라, 그 부분이랑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옷새진다, 그리고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송죽하고 풍월 주인, 그리고 청양과 잔, 그리고 낙콩과 옷, 그다음에 청풀명어가 화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둘은 여기서 말하는 송죽은 뭐냐면, 송죽은 그 대나무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숲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청향은 그 맑은, 그리고 청향은 맑은 향인데 그것이 잔해진다라고 한 것은, 잔은 화자가 들고 있는 거, 낙콩은 붉은 꽃잎인데 그것이 옷, 화자에게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존과 조화의 관계를 나타내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연에다 갖고, 만약에 이 울타리박 작품하고 본다면 이 천연이라는 단어로도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묶였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목표 학습 볼게요. 자, 목표 학습 1-2번에 보면은 천연이에 주목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의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알아보고 다음 작품과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고, 천연이라는 단어를 한 연으로 독립하여 제시한 까닭이 무엇인지 다음 연과 관계를 고려하여 생각해. 우리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천연이라는 거는 천연희라고 하는 거는 이 시의 주제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어. 그래서 우리 여기 1년하고 뭐 그때 했던 것 중에 1년하고 2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천연이라는 3년이 있고 4년이 있었는데 얘가 여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연이는 앞뒤 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공통적으로 지니는 속성이다. 그래서 시 한가운데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시적 의미를 집약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했었죠, 이거. 그래서 한 단어를 연으로 구분함으로써,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한 연을 만약에 한 연에 30초라는 시간을 준다면 천연이라는 단어는 30초 동안 그거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시를 읽는 속도나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급하게 읽어왔다면 거기서는 천천히 읽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쪽이 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 다음에 천연희,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읽으면서 시의 속도나 호흡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그 학습 활동을 한번 같이 본다면 이해가 되죠. 천연이라는 역할이 1, 2연의 인간과 자연의 모습, 여기가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 3년의 천연이라는 시어가 주제도 함축해주고 그다음에 앞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천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활동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의 주제어이자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뒤 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공통적으로 지니는 속성이 천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 한가운데 배치해서 시적 의미를 직역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흡을 조절해주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습 활동
2-2번에 보면은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다음 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말해보자 해서 또 시어가 하나 또 나왔어요. 시조가. 그죠? 한번 볼게요. 송시열이 쓴 거고,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여라 해서 지금 굉장히 저절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절로라는 말도 나오는데, 절로는 이제 저절로의 준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천연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천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저절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뭔가 저절로 됐다. 그리고 이걸 절로라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청산도 절로 절로, 녹두도 절로 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절로 자라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여라. 그러니까 자연과 마찬가지로 절로 절로 사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자연에 순응해서 사는 거죠. 자연이 날 이렇게 키운 거기도 하고 나를 늙기도 한다, 늙게도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나는 아까 우리 울타리 바뀌었죠. 태도를 보면 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연이 천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마을도 천연하다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자연이 그러하듯 꾸밈이나 인위적 없이 살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이 시키는 대로 자연과 어울려서 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나온 송시열의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조에 나타난 이제 화자의 태도를 보면 산과 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자도 저절로 살겠다. 그러니까 즉 항상 요 따라서나 즉 같은 요 단어 뒤에가 이제 주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산과 물같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살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내주고 있죠. 굉장히 둘이 비슷하죠. 그죠? 내용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1, 2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을 대하는 태도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말해보자면, 결국에는 위의 시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과 같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지향하고 지향. 지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향은 뭔가 그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배제시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시대를 달리하는 여러 문학 작품에서 이와 같이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 태도를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가사 작품에서도, 상충곡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도 나오고, 지금 나왔던 송시열의 시조에서도 이렇게 계속 공통점으로 나오는 거 본다면, 우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나온 거를 본다면,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 태도를 그러면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교과서 259페이지를 보면은 한국 문학과 자연 친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자연을 지배와 개척이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서양의 관점이 되겠죠. 어울려 지내야 할 친화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태도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이나 자연과의 일체감을 노래하는 시가 문학에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뭐 상충곡, 그다음 좀 전에 봤던 울타리박, 그리고 송시열의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다 보면은 전부 다 시가 문학에서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 그리고 자연과 일체감을 노래하는 거 보니까 한국 문학과 자연 친화적인 태도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단원에서 한국 문학의 이해에서 두 번째 상충곡과 그다음 울타리박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